안녕하십니까. 이제 청소년 복지론 제13장 대안학교와 청소년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 대안교육이라는 어떤 그 사전적 어떤 의미는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이라는 어떤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 형태를 벗어나서 그 어떤 그 벗어난 형식의 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대안학교로 이름이 이제 지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포괄하는 언어로서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의 형태를 특성화 고등학교의 범주로 이제 기정 지으면서 대안학교 혹은 대안교육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교육부에서 정하는 그 대안학교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이제 의미가 교육부의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대안학교마다 이 교육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육적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의 어떤 대안학교의 정은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교육부의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는 어떤 일부의 대안학교만을 표현하고 전체적인 그 대안학교들을 규정하지는 못한다라는 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단순히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대안학교를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안학교의 교육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신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 세워진 목적대로 운영되고 그에 따라 가르치는 어떤 교육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대안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정의하자면 우리는 즉 대안학교가 세워진 본질의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대안교육이 등장화된 것이 현 제도권에 있는 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이 등장 배경 속에서 이제 대안교육이 가지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개념은 세워진 목적대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하는 것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대안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안교육이란 뭐냐라는 거죠.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권 학교 교육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부적합하다는 한계에 대한 어떤 비판과 불만에서 이제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교육적 신념과 이상을 실천하고 운영하는 어떤 이 교육적인 교육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이 교육 제도가 가지는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인 어떤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이 여기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논리에 입각하게 된다 그러면 교육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사회가 잃어버린 교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대안교육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의가 다르지만 어떤 그 학자의 어떤 그 대한교육의 의미,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병한이라는 이 학자에 대한 어떤 대한교육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이 학교 교육, 기존의 학교 교육에 기초하고 있는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그다음에 인간관, 그다음에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실존적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대한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교육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이 대한학교는 뭐냐? 대한학교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실존적 만남, 이 실존적 만남이 존재하는 작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기존 학교 체제의 변화와 대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이라는 가치 어떤 근본적인 이념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학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는 학자들만의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기존의 학교 교육에 기초를 하고 있고 이념적 성향이나 인간관, 자연관, 사회관, 세계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이 학교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실존적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학교 체제의 변화, 대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교육적 가치라는 어떤 근본적 이념을 실천하는 노력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대한교육의 등장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대한교육은 언제 이게 들어왔냐? 등장 배경은 자, 1990년대에 시작한 어떤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때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되고 90년대서부터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 붕괴, 이 학교 붕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붕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 학교 붕괴라는 것은 한국 사회를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제 고민이 표면적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 사회적 분위기는 학교 체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였고 그 대책들이 논의되기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됐느냐 하면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병환과 김영순 이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것이었냐면 대한교육의 등장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공교육의 한계다. 공교육의 한계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의 일환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사적 입장의 어떤 제도교육의 모순이다. 공교육의 한계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교육의 등장이 됐고 세 번째는 사회사적 입장에서 여기는 이 제도교육 뭐냐 하면은 그 제도교육의 모순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육 제도가 이제 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기가 됐느냐라고 이제 시작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지나친 이제 산업 발전. 그러니까 1990년도, 1980년도에는 민주화 운동이 되면서 1990년도에 들어서 이제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발전 유지의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이 교육 방법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면에서 여기에서 뭐냐면 이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간의 상실과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이 가치관,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공동체의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연대감이 결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다 공교육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이 교육의 분위기가 억압적이고 획일적으로 이제 이끌어왔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상실과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공동체 의식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결여되는 이러한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 속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소규모 교육 실천이 우리나라 이제는 대안학교 운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방법을 벗어나서 소규모, 소규모 교육 실천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교육 실천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의 어떤 운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 중심, 즉 왜곡된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 그다음에 주체가 상실될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간 중심의 소규모 교육이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한교육의 중심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우리나라의 대한교육 학교의 이제 운동의 특징으로서는 뭐냐면 왜곡된 교육이다. 왜곡된 교육. 그다음에 획일화된 교육이다. 그리고 자, 주체가 상실된 교육.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펼쳐보자는 이제 사회운동의 성격으로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한교육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 세계가 따로 있는 시대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소비자 중심의 한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맞춤형, 맞춤의 어떤 획일화되지 않은 이런 어떤 교육적 환경, 이런 교육적 환경을 추구하게 이제 됐다는 거죠.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 교육적 환경이 이제 그 추구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종태라는 학자는 이 대한교육이라는 것은 자, 현존하는 이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교육,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제 이 대한교육에 대한 어떤 그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한계는 뭐냐면 현재 학교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다양한 위기다.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학교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다. 위기. 그 위기는 뭐냐? 자,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서 획일적인 방식의 교육으로 다양한 개성이 발휘되는 새로운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이제 1990년대부터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는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교육만큼은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획일화된 어떤 방식의 이 교육으로는 다양하고 그다음에 개성이 뚜렷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사회의 욕구에 충족시키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대안학교의 이제 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여러 이 문제들을 세계적 흐름과 사조와 어우러져서 대책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등장이 됐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기존의 교육 체제에서 여러 문제들을 세계적 흐름과 사조와 어우러지면서 대책을 이제 모색하기에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등장 배경을 보면 뭐 다양한 체제가 있지만 이런 어떤 획일화된 교육 체제를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자, 대안학교의 어떤 교육적 이념과 그리고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 대안학교는 학교마다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이념, 교육에 대한 이념과 목표,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육적 목표에 맞게 학교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마다 어떻게 돼요? 갖가지 특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특징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교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안학교마다 각가지의 특색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고정된 특징으로서 설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향하는 공통 부분이 어떤 것이냐. 자,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이런 존중, 그리고 평등을 여기에서는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안학교의 기숙사형 학교, 이 기숙사형 학교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 안에서 공동의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저도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동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학교는 그렇고 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기숙형 학교를 운영해서 여기에서는 공동체화라든지 공동체의 이런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예의범절이라든지 질서, 공동체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무조건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런 어떤 공교육 체계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한 생활관에 이 거주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좀 어렸을 때라기보다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어떤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기숙형 학교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는 가족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가족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또 느껴지고 그립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그런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좀 학교의 이런 어떤 기숙사 학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립심과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주의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인간과 자연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존적인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을 여기에서는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자랄 때 보면 뭐 시골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농촌에서 이제 자란 친구들하고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자란 사람, 대도시에서 자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기다 정도 많고 이런 어떤 그 자연과를 어떤 친화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화로움과 이런 어떤 여유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를 순종하면서 가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또 이런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도시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자연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그런 학생들 어렸을 때 그런 학생들이 더 넓고 더 깊고 또 높게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관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자연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을 배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노작교육과는 연결이 되는데 특히 이제 작물을 키우거나 흙을 만지면서 학생들이 이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이제 방법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작교육은 뭐냐 하면 자연 속에서 이 작물과 흙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흙을 만지고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얘기했지만 이 자연과의 어떤 평화적인 공존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의 어떤 그런 순종,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면 또 얼마나 이 평화롭고 또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작물과 흙을 만지면서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대안교육은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학생과 교사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가 가중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가능하다라고 꼭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대안학교는 이런 소수의 학생들과 어떤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늘 그들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사와 학생, 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나라에도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처음에는 우리 때는 뭐 60명, 70명이 한 반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좀 35명에서 지금 30명, 25명, 20명까지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관계를 또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많은 대안학교에서는 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작 교육을 한다. 지역사회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작이는가 우리가 자연과 이제 생태와 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이 학교가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 의식은 물론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새롭게 이제 어떤 그런 기존의 학교보다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제는 한 아이가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이제 어디가 필요합니까? 가정과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역사회. 그래서 지역사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을의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이 학교가 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은 물론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나가시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녀가 많았잖아요. 자녀가 뭐 거의 뭐 7, 8명에서 뭐 9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좀 6명도 있을 수도 있고 찍으면 그렇겠지만 서열이 쭉 있다 보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서열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잡히고 서로 협동하는 모습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한 명에서 두 명, 뭐 두 명도 많다 그러는데 하여튼 한 명에서 두 명을 이제 이런 태어나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협동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뭐 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보지도 않고 또 어떤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행동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라는 제도보다는 그 안에 속한 학생들과 학습자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라는 제도보다는 여기는 대안학교는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학생들과 학습자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응? 응? 학생들이 학교의 중심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안교육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교육부하고의 어떤 그런 또 갈등도 있고 마찰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역할들이 상당히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사회의 한 역할로서 이러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제도적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제 대안학교의 그 이제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의 어떤 유형별 분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가형이 있습니다. 비인가형.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인가형과 비인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가형 대안학교는 이제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한때 93개 여기 이제 2021년도 이제 그 상황이니까 현황이니까 좀 틀릴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이제 93개 비인가형이 교육부 인가형이 한 93개 정도. 그다음에 비인간 대안학교는 얼마냐면 287개입니다. 요거는 조금 2018년도니까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죠. 287학개, 7개. 그래서 비인가형 대안학교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교육 유형과 지역별 분류 기준으로 이 조사 결과를 탐색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교육 운영, 어떤 면에서는 교육 운영을 우리가 보면 교육 운영은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교육 이념 및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어떤 면에서는 그 유형, 교육에 대한 대안학교의 어떤 교육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형, 교육에 대한 어떤 것은 이념과 여기에서는 목적, 운영 형태,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을 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현행 교육 제도와의 합치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권 안과 밖, 그리고 이 곁으로 우리가 수준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편제잖아요. 편제. 이 편제를 보면 전일제냐, 전일제. 전일제를 실시하는 특성의 어떤 대안학교 중에서 이제 인가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인가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일제형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또 있고요. 이렇게 분리하고 있고. 그래서 전일제 특성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 형태에 따른 이제 분류는 자, 교육기관적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뭐 계절학교라든지 방과후 학교, 주말학교, 홈스킬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학교의 교육 유형별 현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이 제도로서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제도적 분류와 전일제 형식,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형식, 요거에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도적 분류입니다. 제도적 분류. 그래서 제도적 분류는 자, 공교육 제도와 관련된 정도에 따라서 대안학교가 이제 어떻게 나느냐 하면 제도안 대안학교가 아니다. 제도안 대안학교. 이게 뭐냐면 자, 기존의 학교 제도 안에서 기존의 학교 제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는 거. 그럼 뭐냐면 자, 국가의 감독과 통제하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을 하는 공립사립학교가 여기에서는 제도 안의 대안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자, 기존의 학교 제도, 이 학교 제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대안교육을 추구하고 있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게냐? 거창고등학교와 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성지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례로 거창고등학교나 이제 성지고등학교가 많이 뉴스에다 어떤 그런 매스컴에도 좀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이 이제 상당히 또 성공을 거둔 이제 측면도 이제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특성화 대학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는 이런 시대가 또 이루어져 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제도 안에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대안교육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학교들이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제도 안에서는 국가의 감독과 통제하에서 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을 운영하는 학교를 운영하는 공사립학교를 이제 우리가 제도안 대안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안학교다. 자, 기존의 이 학교 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학교, 우리가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국가 감독과 통제하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뀌야. 그러니까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다. 실천하는 학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변상 공동체 학교, 민들레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한 뭐 예를 들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어떤 것 우리가 민들레 학교를 이제 민들레 학교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민들레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 이제 장기 위탁 교육기관인데 자, 민들레 학교는 2013년도 2013년 12월 13일 단기 위탁 교육을 이제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 2월 20일에 재지정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장기 위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생각이 조금 다른 학생들이 뭐 함께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기에 개인의 어떤 감정, 뭐 탤런트잖아요. 그다음에 직분 개발함으로써 이제 자존감 향상과 자신의 꿈을 확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이제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서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검정고시와 인성교육 그리고 취업을 위한 이 기술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뜻있는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틀을 마련해서 이제 여기 이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중고등학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꿈미 학교라고 그러는데 꿈미 학교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강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게 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꿈의 학교를 이제 2016년도에 각 지역의 민들레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학교의 어떤 그 미래 센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청소년 센터, 쉼터라든지 이제 그룹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숙식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볼 수 있는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에게는 상담이나 보호, 교육, 취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들레 학교의 어떤 그 비전 리더십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비전 리더십 교육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명확히 눈으로 보고 가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로드맵을 그려가는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러나 막상 어떻게 돼요?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 막연한 꿈과 성공에 대한 이 기대를 비전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막연한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됨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는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에 자신의 생각과 개성과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꿈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는 이 비전 리더십 과정에서는 그 학생들의 꿈에 대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이 민들레 학교의 어떤 비전 리더십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꿈이라는 거죠. 꿈이라는 건 뭐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은 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들의 다양한 어떤 정서적, 관계적, 무엇보다 상처로부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것. 꿈이라는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의 그 꿈위에서 디자인한 교육 방법에 이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안이 아닌 인간의 성품으로 원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정과 어떤 부모, 즉 가정에서의 부모, 그 다음에 교육에서 교사는 청소년을 위해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학교잖아요. 가정과 학교. 그래서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들이 잘할 수 있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사역과 가정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에 힘이 있는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육 콘텐츠는 뭐냐면 절대적이고 시대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중심적이고 무엇보다는 가정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보는 어떤 교육 자료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날마다 볼 수 있는 이 교육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주는 이 학습자 주도적 교육 자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원포인트 구성된 비전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음에는 뭐냐면 교육 커리큘럼을 함께 걸으면이 이제 함께 걸으면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방향이 맞는다면 길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는 거죠. 이 길이 없어. 뭐 무성하고 막 이렇게 길이 없어요. 근데 혼자 걸으면 길이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함께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 된다는 거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미 협력학교들과 연합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별한 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가정에서 적용 가능한 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배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꿈미 학교가 있고 또 뭐 희망 학교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고양시 민들레의 희망 학교가 이제 지정된 것이 이제 언제냐면 2015년입니다. 고양에서. 여기에는 위탁 교육위원회로 지정돼서 3년째 이제 위탁 학생들과 함께 이제 꿈을 가꾸고 있는데, 학생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눈높이 맞춤형 교육과 성장 방안을 제안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학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학교별 청소년들에 대해서 센터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 또래 관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그들의 어떤 청소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설립 목표는 뭐 여기는 학교백 청소년에게 자존감과 회복, 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교육 운영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뭐 커리큘럼은 뭐 여기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국의 정규 과정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또 이탈된 이런 학생들이 이런 교육과정, 대안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이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대안학교가 더 이제 그들만의 어떤 대안학교가 아닌 이제 대안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안학교에 이제 정부가 어떤 그런 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번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제도교 대안학교입니다. 제도교 대안학교. 자, 기존의 학교 교육을 그대로 둔 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대안학교다.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대안학교.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육을 그대로 이제 둔 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 교육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돼요?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냐면 캠프 형태의 계절학교, 그 다음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을 이용한 주말학교,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 등 이런 것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많겠지만 이런 이제 주말 학교라든지 방과후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그 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두밀리 자연 학교라는 것은 화상을 입은 이제 한 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티 할아버지라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학교에 도착하면 뭘 하냐면 뭐 자연과 이제 접하는 놀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깨울에서 물놀이를 하든지 그다음에 뭐 잠자리 뭐 깨구리를 잡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밭에 가면 뭐 옥수수, 고추 이런 것들을 따서 저녁 반찬과 간식으로 이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밤에는 뭐 하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탈춤도 배우고 명상 시간도 갖고 정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를 다 끝나면 뭐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이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른 아침부터 우는 어떻게 돼요? 장따구리 잠이 깨면 이제 그때 일어나면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친화되면서 마음껏 이제 자연과 친화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연과 친하지 않은 그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시달리잖아요. 응?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정말 자유를 만끽하는 이 어린이 방목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자연학교의 어떤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학교에 오면 특별한 통제가 없어요. 응? 그래서 86년에서 시작해서 매년 5월, 9월까지 이제 개설되는 두 마리 자연학교의 강의는 뭐냐면 교사, 교수, 이 전문가나 자원봉사자들이 맞는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인솔해 오고 그리고 부모들이 광고를 보고 그래 이제 거기에 자녀와 함께 찾아오는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박 2일 참가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가비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리고 친구와 식사 재료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준비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밀리 자연학교의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살펴보면 20명 정도가 이제 잘 수 있는 천막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쓸 수 있는 뭐 텐트가 있고,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 2개 있고, 뭐 통나무 원두막 같은 어떤 이제 것들이 뭐 전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만들어 온 시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학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산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나무와 꽃들 그리고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갖가지 어떤 공충이라든지 뭐 개울에서 노는 어떤 물고기, 개구리 또 밤이면 밤하늘을 덮는 어떤 별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이제 교과에서 나오는 어떤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밭에 가면 수박이나 뭐 참외, 토마토, 배추, 고추,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심어 길러서 먹고 그 다음에 별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별자리를 배우고 앞겨울에서 잡은 물고기로
어떤 민물고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설명은 어린아이들이 아는 만큼 느끼도록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질문하면 도와주고, 질문하면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지식 위주의 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 와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자연과 직접 만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건지도 아는데, 이제 부모들은 여기 와서 이제 방학 동안을 그렇게 허비하면 학생들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성장하고 더 자연과 친밀하면서 더 깊고 높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보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업 의욕이 떨어지고 뭐 이런 측면을 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일제 형식적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비인가형, 그러니까 인가형 대안학교와는 비슷하게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곤교육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제 비인가형 대안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입학 시기가 모두 다르지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가형 대안학교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가형 대안학교는 자,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특성화 학교 교육 수용에 따라서 인가받은 대안학교.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지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인가받은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죠. 자, 여기에서는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한 기숙형 학교가 많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여기에서는 이제 운영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농촌에서 위치하지만 기숙형 학교이고 사립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 그러나 이제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어떤 대안학교의 한 형태다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대안교육 분야인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자, 1998년 6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교를 하고 이후에 이제 2011년서부터 23개, 뭐 12년에 24개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화 중학교는 2001년 성지송학중학교 요거를 최초로 개교회의해서 2012년에 이제 학교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이제 되겠고요. 이런 그 전일제 형식의 학교의 이제 규모는 대체로 20명 단위로 이제 2학급 정도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교 당시 한 학년에 이제 4학급이 개설되었던 한빛고등학교, 이 한빛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4학급 개설되었던 이유중고등학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큰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 이 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면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 일반 교과가 60% 정도이고, 이제 일반 교과가 60%고 나머지는 다양한 체험이나 이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화 교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반면에 특성화 중학교는 이제 이제 공통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 교과의 비중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비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낮은 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인가형 대안학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가형 이제 학교는 대부분이 통학이 가능한 이제 도시형이 많죠. 그리고 정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민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형 대안학교와 비슷하게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교육과 같은 이제 수준의 학력을 이제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학년제 통학이 가능한 이 도시형이 많고, 그 다음에 정규 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지역교육청 및 민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외견상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 학교로는 전북의 어떤 전북 신안의 진솔대안학교 2008년도에 개교를 해서 이제 폐교된 경남 마산의 들꽃 온누리 학교 이런 것이 이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등으로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0년도 4월에 한국청소년전에서 문을 연 서울의 도시 속 작은 학교는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자퇴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안교육이 이제 시도된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제 대안학교로서 이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특수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잠시 한번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